어떨까 해서 자, 페이지 172에 있는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해요. 자, 박지원 나왔습니다. 우리 박지원 처음 만나는 거 아니죠? 허생전 배웠었고, 뭐 양반전, 호질 이런 작품으로 유명하신 분도 알고 있고, 실용사상가인 거 알고 있고, 실학자인 거 알고 있고요. 됐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작품 안에 이 작품도 똑같이 실려있는 녀석이거든요.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수필이잖아, 그치?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개성적 인식을 드러낼 텐데,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바로 수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수필에서 개성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수필이 나오잖아? 개성을 묻는 게 원칙이야. 수능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런데 그 개성을 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표현법. 똑같은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만열체를 써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간결체를 써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창문이라도 창문, 네모, 그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하얗게 된 틀에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드는 투명한 유리창을 덧붙인 상태로 사람들이 잡기 쉬운 손잡이를 더하 넣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 오케이? 똑같은 대상인데 말이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은 어쨌든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표현법, 문체적 특성이라든가 또 수사법을 구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것인데요. 그걸 우리가 표현법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요게 더 중요한데요. 요거 말고 또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소재에 대한 태도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소재에 대한 태도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결국 수필에는 얘들아 소재가 무제한이지, 그지? 지금 당장 선생님이 신고 있는 이 운동화도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어, 그쵸? 근데 이 운동화를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 당장 선생님이 지금 운동화를 신고 교단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어디 남들 앞에 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점잖지 못하고 교양 없이 운동화 따위를 신고 다녀? 그건 너 편하자고 그러는 거잖아. 나쁜 거야 라고 말해도 할 말 없지. 그거는 그 사람의 개성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어쨌든 운동화가 됐든 뭐가 됐든 신발은 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운동화 때문에 수업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예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이렇게 가버리면 또 딴 얘기를 해버리는 셈이지? 그럼 이때는 또 그 사람의 소재에 대한 태도가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은 솔직히 요거예요. 수필을 만나게 되면 이 작품에서 중심에 놓고 있는 소재가 뭔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면 웬만한 문제는 핵심은 관통이 될 거야. 그럼 선생님,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지 주제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요 얘기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주제를 못 잡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혹은 이 개성이라는 게 이거잖아, 얘들아.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시계를 소재로 삼았다 치자. 시계는 시간을 가리켜주는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야, 우리는 그걸 뭐 개성이라고 부르냐? 그건 개성이 1도 없는 거잖아. 그냥 표준적 해석이잖아. 시계, 그것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러고 있어야. 그래서 너와 나는 2시에 눈을 뜰 것이며 너와 나는 4시에 함께 밥을 먹겠지. 그러므로 너는 우리의 연결고리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개성적인 식이 된 거잖아.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해주고 새로운 자기만의 방식의 해석을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지. 소재 자체는 신변잡기적이야. 굉장히 다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가는 좀 깊이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러면 제목이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말이거든. 도대체 이 녀석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일단 이 작품의 중심 소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이거 요동벌판을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부르는 게 개성적인 식이거든. 선생님 답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거. 요동벌판이 선생님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정말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 우리는 조금만 직선을 바라보려고 하면 빌딩이 가로막고 산이 솟아있고 구름이 솟아있잖아. 우리가 수평선, 그러니까 지평선을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요동벌판은 그렇게 광활하고 그렇게 넓고 그렇게 벌판이래요. 그래서 왜 벌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일자로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자리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보니까 옛날 조선 땅에서 막 함경도에 가서 무슨 산 올라갔다가 우리 대부분의 학교들 봐봐.
여러분도 학교 나중에 교과 부를 거고 교과 알게 될 거잖아. 그 교과에 산 안 들어가는 학교 있나 봐봐라. 없을걸? 다 어디 하나 전기 빨아먹을 산 하나씩 두고 있잖아, 그렇지? 관악산의 전기를 이어받거나 저기 무슨 산을 받거나. 당장 우리 돌아다닐 때마다 산은 뭐 500m짜리도 다 산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산의 나라야. 그래서 벌판을 찾기가 힘든데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사신으로 갔더니 와, 이런 데가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곳이 하면서 그 충격과 어떤 느낀 점을 표현한 작품인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고전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얘들아 해설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어휘가 조금 골 때리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야. 근데 그것만 해결하고 나면 오히려 고전 소설 수필이 더 쉬워요. 따라가 보자.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정사라고 하는 건 사람 직책 이름이에요. 나도 이 사람이랑 같은 가마를 타고라는 뜻이야. 같은 가마를 타고 삼류의 하를 건너 냉정이라는 곳에서 조반을 먹었다. 냉정은 지명일 것이고요. 조반은 아침 먹었다는 뜻이겠죠? 거의 일기처럼 쓰고 있죠. 10여리를 가다가 산기슭 하나 돌아 나가니 태복이라는 놈이 갑자기 국궁을 하고는, 자, 국궁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뭘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온 거야, 그렇지? 태복이라는 애가 국궁을 하더니 말머리로 쫓아와서는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백탑이 현신하셨기에 이해하려나이다 하고 외치는 거야. 정말 예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백탑이 현신을 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백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의 그 요동 벌판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평야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평야에 왼 탑이 하나 동그랗게 서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 탑이 워낙 유명하겠죠. 벌판 한가운데 뚝하게 우뚝하게 솟아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백탑이라고 하는 것이 현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몸을 나타냄이란 뜻인데, 이거 무슨 소리냐면 어르신 좀 있으면 백탑을 보시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백탑이 현신함을 아래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시 후에 백탑을 보기 시작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태복이라는 녀석은 정진사의 마두, 그러니까 말 끌고 다니는 뭐랄까 스카우터? 이런 느낌.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서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못 채 못 가서 산기슭을 싹 벗어났는데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호련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이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일 뿐인 것을, 이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자연의, 아까 유동벌판이라고 썼잖아. 자연의 광활함을 본 거야.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 그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판타지 영화 보면 꼭 이런 장면 보여주잖아. 드나물 초안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법사 같은 삽이 하나 퍽 하나 서 있는데 그걸 보면서 쫙 카메라가 쫙 벗어나면서 찍어주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 눈으로 보는 느낌이 오죽이나 속이 팡 트이는 느낌이었을까, 그죠?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광이 어질어질하고 뭐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면서 복잡한 마음을 보고. 그러니까 자연의 강함에 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왜소하구나를 깨달으면서 뭔가 충격받은 느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연을 보며 감명이 깊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손을 들어 이마에 얹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손을 들어서 이마에 얹고, 그렇지, 요거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걸 뭐라고 했어?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자,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이퀄 통곡하기 할 만한 자리라고 그냥 쓰자. 자리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소재에 대한 개성적 인식이잖아. 아까 말했지? 이 작품에서 말하는 이 자연은 유동벌판을 말한다고요. 유동벌판의 광활한 것을 보면서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부르고 있어. 그럼 이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를 파악하면 이 작품은 끝난 거야, 그냥. 그치? 자, 정진사가 물어보죠. 아니,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 벼랑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그게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긴 하지. 근데 글쎄 천고의 영공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할 거거든.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펴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온 소리 같다는 얘기는 난 들어보지 못했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기의 슬픔 때문에 흑 하면서 한 장면에서 그 울음이 바다가 되었다는 말 들어본 적 없다고, 나는. 근데 사람들은, 자, 이거 밑줄 쳐놔봐. 밑줄.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정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밑줄이에요. 자, 통곡할 만한 자리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설명하면서 무슨 방식을 쓰고 있냐면, 자, 이거 중요한 단어야. 통념을 먼저 설명해. 통념은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을 보고 우리는 통념이라고 불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오케이? 흡연은 몸에 나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통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근데 이 작품의 전개되는 방식은 이 통념에 대한 비판으로 작품이 전개가 돼. 자, 가보자. 일단 그 통념의 내용은 뭐였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 통념이야. 그치? 너 왜 울어? 라고 물어보면 뭔가 슬픈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 그지? 맞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이건 뭐야? 나의 생각이지. 칠정이 뭔데?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데 7가지 정서야. 칠정 뭔데?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되고, 그치? 너무 기쁘면 눈물 흘리지 않냐? 분노가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죠? 즐거움이 극이면 울음이고요.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고요.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고요. 욕심이 극에 달하면 뭐다? 울음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슬픔으로부터만 울음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생각은 없다?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7정, 7가지 정서에서 모두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거 착각이다. 일어나서 말하죠.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어.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려와 같아서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오고,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랑 다를 게 뭐인가? 통곡과 울음은 같다고 말하는 거야. 왜? 나도 모르는 게 나의 마음속에 터져나온 어떤 나의 폭발적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춰 놓았다네. 그래서 초상이 나야만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지.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지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나오지 못하는 법이라네. 진정한 놀라움,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아픔, 진정한 기쁨에서는 나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속구의 폭발이 만들어지고, 그 폭발을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통곡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지. 그럼 봐봐, 작가의 개성적인 인식이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슬프면 사람은 슬퍼야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광활하게 팍 트인 느낌, 뭐야? 뭔가 개방감, 나의 어떤 영혼이 해방되는 그런 느낌, 그걸 생각하니까 통곡하고 싶다 했어요. 통곡이라고 하는 건 나의 가슴의 감정의 표출, 이런 것들 상징하는 것이다. 됐지? 그래서 아무 당사나 터져나오지 못해 한나라 때 가의라는 사람은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공신의 선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끝났는데요. 참고로 이런 작품들의 일반적인 패턴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걸 집어넣어요. 고사를 인용합니다. 그러면 고사 인용이 중요한 거야. 고사를 인용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지. 그럼 고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뭐일까? 바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야. 이 생각은 나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옛 천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통곡이라는 건 슬플 때 나오는 것은 꼭 슬플 때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어떤 7가지 칠정이 극에 달해야만 울 수 있는 것이다. 됐죠? 오케이. 통념은 이거지만 나는 칠정으로부터도 울음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본다. 오케이.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작가의 뭐가 나타났다? 개성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혹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부르는 거야.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치? 벌판,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 만약에 선생님이 본 적도 없지만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기 드론 같은 거에 띄워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서 앉아서 구경할 수 있다고 쳐보자. 윙 하면서 놀았다고. 와, 거기서는 어떤 감정이 들까?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어마무시한 그 폭포 물소름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쫙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을 지금 박지원은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통곡 아니냐? 통곡.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 그걸 보고 통곡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지? 자, 작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품 속에서 이제 고전 수필들을 보면
특정한 어떤 소재가 나오고 그 소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마지막에는 꼭 고사의 인용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패턴들이 나오는 편이니까 그 패턴 자체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됐죠? 뒤에 있는 문제도 즐겁게 풀어오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참고로 그 뒤에 보면 한 반통의 물이라고 하는 나이럭 씨의 수필도 하나 더 실려있는데 이 작품 선생님이 따로 수업은 안 할게. 근데 왜냐면 너무 쉬워. 그냥 읽으세요. 읽어보고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리는 거 있지. 수필이 나오면 표현사 특징 문제랑 개성적 소재에 대한 개성적 태도를 묻게 되어 있다. 이것만 주의해서 문제 풀면 어려울 내용이 1도 없습니다. 그냥 현대 수필이니까 자연스럽게 읽어만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넘어가서 이강백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며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는 수필이 아니고 극이죠. 자, 파수꾼이라는 작품 이제 극작품으로 넘어왔습니다. 극작품도 원래 단독 작품으로서 할 얘기가 솔직히 많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는 마음에 정리를 먼저 해드립니다. 얘들아, 극이라는 갈래가 뭐야? 극의 정의가 뭐야? 극의 정의,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극의 정의는 지금 처음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야. 다음부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어야 해.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미완의 문학 양식을 극이라고 불러. 그럼 결론적으로 극이라는 양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야. 그것이 어떤 무대, 여기서 무대라고 하는 건 연극 무대가 될 수도 있고 영화의 스크린이 될 수 있을 거야. 그치? 어쨌든 무대상을 전제로 하는 문학 형식의 한 갈래를 보고 우리는 극이라고 부르고 거기서의 대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극 안에 다시 두 개의 세부 갈래가 있는 거잖아. 바로 희곡과 시나리오라는 게 있잖아. 이 당연한 걸 모르면 안 돼요. 희곡이라고 하는 건 이 무대가 뭐인 걸 말하는 거냐면 연극을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걸 희곡이라고 불러요.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시나리오는 뭐의 대본일까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야. 됐어? 이 정도 구분해주자. 지금 우리가 보게 될 파수꾼은 희곡 작품이에요. 아시겠죠? 연극 무대에 섰던 작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곡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막과 장이라는 장면의 구분 단위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죠? 막과 장을 쳐서 막을 가려야 이제 무대 배경도 바뀌고 상황이 전개되는 어떤 다양한 영역 측면들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뭐랄까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희곡은 예를 들어 얘들아 반지의 제왕을 연극으로 만든다 치자. 오크의 3만대군. 아니 오크는 어디서 만들어 올 것이며 3만대군은 어떻게 만들어 올 것이야.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러자면은 보통 효과음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오케이? 아니면 그림으로 이따 치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일반적 패턴이라면 시나리오는 요거 본 적 있죠? 요거 어떻게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S샵 잠깐만 저 선생님 잘못 썼지 지금 그치? 잘못 썼죠? 여기 아니고 거꾸로 썼어요? S샵 이렇게 써야죠. 이거 S샵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씬 넘버라고 표현하죠. 씬 27, 씬 28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장면 단위가 씬이에요. 그래서 씬 단위로 구분이 되며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죠. 오케이? 오크의 10만 대군? 아유 우리한테는 컴퓨터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렇잖아. 만들면 되지. CG를 입혀서 요즘 승려라는 영화가 대박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승려를 봤거든요? 재밌던데요. 난 잘못 만들었다 생각이 들던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말은 많다지만 자, 우리가 극작품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기초적인 거라서 혹시나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직도 희곡이 뭔지 극이 뭔지 시나리오가 뭔지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특히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번 수능에 아니지 수능에는 참고로 이번 수능은 수필이 나왔어요. 보통 수능에서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수필이 나오면 극이 안 나오고 극이 나오면 수필이 안 나오는 편이야. 참고로 올해에는 육모평에는 극이 나왔고요. 바로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전우치 혹시 본 사람? 전우치 영화 본 사람? 강동원 나오는 거. 아 이 띵잡에 못 봤다고? 보세요. 강동원 겁내 잘생겼어요. 확실히 강동원은 강동원이에요. 아무튼간에 자 강동원이 하는 그 주연의 작품이 극으로 실려있는 그 작품이 나와서 시나리오잖아. 시나리오니까 당연히 이런 요소들 있지. 시나리오만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 특성이라면 예를 들어 뭐 몽타주 기법, 클로즈업 기법 이런 식의 관련된 얘기가 문제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모평이랑 그리고 또 수능에서는 전부 다 수필이 등장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느낌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물론 우리가 수능을 볼 때쯤이면 이 시스템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갈래적 특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아까 수필에서는 뭘 시험 문제로 낸다? 개성적 인식을 낸다. 개성적 인식 중에서는 소재와 태도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 그 갈래에서는 시험 문제로 내게 되어 있는 룰이 뭐냐면 그 갈래가 가지고 있는 갈래적 특징 자체를 쓴 시험 문제로 내게 되어 있어요. 희곡이면 막과 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극 무대의 배치는 어떻게 완성을 시키는 것인지, 인물들의 연기는 어떻게 지도가 돼야 될 것인지, 됐죠? 그리고 시나리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몽타주 기법, 클로즈업, 그다음에 뭐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식의 용어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용어들과 더불어서 뭐 CG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장면과 장면의 연결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편이라서 자 이거는 너무 범위가 좀 포괄적인 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작품이 나오면 반드시 그런 거랑 연결되는 부분들을 시험 문제에 내게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직까지 우린 파수꾼 얘기를 1도 안 한 겁니다. 자 이제 파수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은 이강배 씨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굉장히 의도적인 작품임을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파란 펜으로 아예 빨간 펜으로 쓸게. 아예 주제를 잡고 갈게요. 이 작품은 독재 사회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담고 있는 작품이야. 그런데 그 비판을 어떻게 한다? 풍자의 방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에서 시험으로 만나게 될 대상이 뭐일 거냐면 소재와 인물들 간의 대사 또 뭐하냐 대사 이런 녀석들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했느냐를 시험 문제로 내실 거라고 알고 들어가면 돼. 그러면 좀 쉽게 볼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큰 틀의 이야기를 살짝만 해줄게. 이 작품의 배경은 이런 상황입니다. 잘 봐라. 한 마을이 있었어. 근데 이 마을은 이렇게 둥그렇게 전부 다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야. 그리고 울타리의 끝에 네 구역마다 망루를 세워서 외부에서 이리가 몰려오는 걸 감시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을은 항상 이리때 습격에 언제 어떻게 노출될지 모르는 위험한 사회야. 그래서 여기 망루에다가 누구를 배치해서 파수꾼을 배치해서 이리때를 조심하도록 준비하고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촌장의 지도 아래 보호받는 삶을 살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 근데 문제는 이 촌장이라는 사람이 실은 이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즉 이리 때는 존재하지 않아.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근데 그걸 참고로 누가 아느냐? 원래 촌장만 하고 있었는데 파수꾼 중에 이제 파수꾼 가와 파수꾼 나 가나다 할 때 그 가나야? 오케이? 나는 이 촌장의 말을 열심히 들으면서 정말로 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파수꾼 나가 새롭게 파수꾼에 대담하게 되었어. 젊은 친구야. 그래서 처음에는 망루에 올라가서 옆에서 파수꾼가 이리때다 하면서 북을 두들기니까 무서워 이리때 나타나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면서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덜덜 떨고 있거든. 근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리때가 나타났다고 하길래 도대체 어느 방에서 어떻게 오나 궁금해가지고 살짝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파수꾼 가는 이리때를 보고 북을 치는 게 아니라 흰 구름만 몰려왔다 하면 이리때다를 외치는 거야. 오케이? 파수꾼 단은 이상함을 느끼지. 아니 이리가 없잖아. 파수꾼 가는 구름이 생길 때마다 부르고 치고 있고 뭐지?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촌장한테 편지를 써. 촌장님 여기 이리때는 없고 흰 구름뿐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문제는 그 편지를 전달해주던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뜯어본 거야. 중간에. 근데 그 안에 충격적인 내용이 써져 있죠. 우리 사회 시스템을 흔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있잖아. 도대체 일은 어디냐? 사람들은 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촌장의 귀에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제 책임을 물으러 막 도끼랑 이런 걸 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촌장은 여기서 계획을 세우죠. 자, 이걸 어떻게 무마하면 좋을까? 그래서 망루로 갑니다. 파수꾼, 그러니까 촌장이 망루로 와서 파수꾼 달을 꼬드기죠. 그래서 전체수를 다 말해줄게. 꼬드깁니다. 네가 말한 건 사실이야. 그거 맞아. 응, 흰구름밖에 없어. 이리 때는 없는 거 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온대. 자, 네가 원하는 진실이 밝혀지는 첫날이야. 근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되면 지금 네가 원하는 건 그건가 보네?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내가 애써 만들어왔던 질서라는 게 파괴되고, 사람들은 혼돈에 휩싸이면서 어떻게 살 바를 모르게 될 거야. 그게 네가 원한 거지? 하면서 순진한 파수꾼단을 압박해요. 그러니까 파수꾼단은 내가 살인하고 싶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내가 사회를 어떤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단순히 진실을 알고 싶은 것뿐인데 촌장의 말발에 넘어가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줘봐.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왔으니까 일단 말려야 될 거 아니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가 내일 저들을 설득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잘 천천히 밝힐 테니까 일단 너는 저 흥분된 민중들을 진정시켜줘야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라가서 이리때가 나타났다고 외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파수꾼단은 터벌터벌 망루 위로 올라갑니다. 때마침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죠. 어떻게 된 거야? 전장 나와! 파수꾼 다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파수꾼 다이 얘기 때문에 오신 거 맞죠? 그래, 어쩔 건데? 파수꾼 다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파수꾼! 이리가 나타났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지. 뭐지 이건? 그럼 뭐야? 지금 우편배달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엿먹인 거네? 저 새끼를 죽여야겠구나. 저 새끼를 처형하자 하면서 우편배달부를 끌고 가요. 그 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파수꾼 다에게 톡톡하면서 말하죠. 그래, 고생했다. 앞으로 넌 여기서 나오지 마. 그냥 넌 여기서 사는 거야? 그동안 즐거웠어? 안녕? 하면서 가요. 봐봐, 지금 파수꾼 다는 거짓말을 한 셈이야. 그치? 자기가 이리가 없다고 했는데 이리가 나타났다고 했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다시 이리가 없다고 말하면 나의 진실은 먹혀 안 먹혀? 안 먹히지. 촌장은 알고 있는 거야. 파수꾼 다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어. 너의 진실은 이제 통하지 않을 거야. 그냥 넌 여기서 살다 죽어. 하면서 떠나요. 그러면서 작품이 끝나요. 좀 소름 돋죠? 그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뭘 비판하는 작품이라고요? 독재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촌장, 파수꾼 가나, 파수꾼 다, 그리고 뭐랄까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이리, 또 구름, 딸기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 이런 다양한 소재들이 막 등장을 할 텐데 이거는 100%라고 말하고 나오고도 없어. 그냥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거든. 이런 상징적 의미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의 뭐를 비판하고 싶은 건지를 뽑아내시면 되는 거야. 작품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작품을 좀 편하게 읽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순서에 안 맞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은 이 작품도 이런 식으로 편회돼서는 안 되는 작품이 맞아.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공부하기 편한 쪽으로 알려드리는 사람이라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작품을 보는 거야. 알겠지? 스포일러 당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식이야. 해설자, 퇴장, 그 사이에 파수꾼 나가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 작품에는 해설자가 존재해요. 독특한 부분입니다. 희곡에는 원래 해설자가 없죠. 희곡은 원래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건 해설자가 있어. 밥 먹을래? 안 먹을래요. 너 뭐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야. 하면서 컴퓨터 받쳐주죠. 너 얼굴이 이렇게 헬쓱해. 몹시 아프니? 파수꾼님. 응? 이리가 정말 없는 거예요? 어허, 너 이리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야, 이리 와봐. 내가 나랑 같이 이렇게 붙두들겨봐. 그러면은 이때 같은 거 다 안 무서워질 거야. 지금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그 충격을 알 바 없는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죠?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줄게.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있는 거 저뿐이었단 말이에요. 모두 잠을 잤잖아요. 그 틈을 노려 이집트가 습격하면 어쩌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죠.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해의 전부를 바라봤어요.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곤 저 멀리 흰 하늘가의 흰 구름뿐. 자, 이리의 형광 펜치를 보시고요.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 아무데도 이리는 없거든요. 이리. 그리고 형광펜을 꼭 칠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야.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또 하늘가의 흰 구름뿐에서 흰 구름. 그렇죠? 두 개를 마킹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상징적 의미를 한번 잡고 가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위협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위협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구름은 뭐죠?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얘들아, 왜 진실을 구름에 갖다 빗댔을까? 그 특징도 되게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지. 구름이라는 게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나오니? 아니지. 구름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거야. 진실과 속성이 같다는 거야. 그 형체를 알기 어려운 거. 바로 그게 진실이잖아. 오케이? 근데 참고로 그럼 요 상황이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지금 들으면 어처구니 없어 하겠지만 불과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북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정희 정권이라는 정권 얘기가 좀 나와야 돼서 좀 비판적이긴 한데 좀 가려서 들으시고요. 편하게. 독재 정권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외적을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가 왜 임진왜란에 쓸렸어?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에 걸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뭔데? 일본에 전국이 통일됐어. 사무라이들이 남아 돌아. 밥 먹고 배운 건 칼질밖에 못하는 애들이 각 마을마다 10명씩, 20명씩, 100명씩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그만 냅두면 봐봐. 전쟁을 할 때에는 그들이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걔들의 그 내재한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통의 적을 만드는 거지. 야, 이제 조선으로 가자. 조선 치자. 그래서 조선에 치어들어온 게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독재정권도 마찬가지 일을 벌였어. 군부정권이 들어섰지. 군부정권이 들어서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그 단어. 빨갱이, 공산당, 나쁜 새끼들, 주적들, 때려 죽여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어. 그러면서 자, 실제 있었던 사건이 평화의 댐 사건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맨날 뉴스에서 이런 걸 알려줬어. 자, 북한이 지금 댐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 댐을 왜 만드는 거냐면 이 댐을 이용해서 북한이 위쪽이잖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북한이 위쪽이니까 물을 위에서 고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댐을 한 방에 터뜨려서 남한의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고 싶어 한다. 남한을 멸망시키기 위한 작전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야. 그래서 그때 박사님, 무슨 공학자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맨날 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 뉴스에서 63빌딩 이런 거 있잖아. 빌딩 같은 거 높이 막 다 이건 15층 빌딩, 이건 10층 빌딩 이렇게 하면서 물이 저기 댐에서 15% 수위가 쳤을 때는 이 정도로 물이 잠길 것이고 막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은 기가 부렸지. 저 북한 새끼들 안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왔다 마냥 이렇게 앉아있다 죽을 거야? 안 되잖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또 돈을 모으기 시작해. 집에 있는 폐물 막 금 같은 거 다 팔아가지고 뭘 만들어? 평화의 댐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평화의 댐을 만드는 거야. 지금 북한에서 댐을 여기서 만들면 이게 쭉 흘러내려서 이게 서울에 닿는 거면 위험한 거잖아. 여기다 댐을 하나 만들자 우리도.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돼?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서울에 여기 있는데 양평에다 댐을 만들어서 팡 하고 무너뜨리면 서울이 잠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게 먹혔다니까? 사람들은 긴장해서 선생님이 무서웠다니까. 이거 기억나? 뉴스에 맨날 나와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허상을 만드는 거야. 빨갱이들이 저러고 있다. 사람들은 순진하게 돈을 갖다 부었지. 참고로 저거 했을 때가 전두환 정권 때였을 거예요. 알겠죠? 그겁니다.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 오케이?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모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봐봐. 페이지 넘겨서 자, 어디냐면 179페이지 열어보세요.
촌장이 온 겁니다. 이거 네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놓고 보니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이 도중에 열고 모양이야. 이것도 강조 한번 더 해볼래?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됐어? 그래서 요 장면이 시험에 잘 나와. 요 한 장이 압축돼 있지, 그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고 말했지. 도끼를 왜 들고 오죠? 너의 구호잖아. 사람들은 이것들, 그치? 마우리를 부수려고 오는 건데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로 따라가고 싶어.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잘 아는데 그 딸기는 어디 있느냐?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을에 잘 익은 딸기가 있고 말이야. 자, 딸기가 무슨 뜻일까요? 너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면 이 진실은 너하고 나만 하는 거잖아 지금. 편먹자 이거지. 즉 불법적인 권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권력의 열매지. 그치, 권력의 결실이고요. 나쁜 짓을, 남들은 모르는 진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 사람들은 이리 때를 조심하라는 팻말을 보고 안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 그럼 거기 가면 딸기가 있을 거래. 딸기를 먹으면 된대. 그 딸기는 권력의 열매다. 그러면 자,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자. 촌장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권력자라는 뜻이 되는 거지. 됐냐? 그리고 파수꾼 관에는 그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는 거야. 정확한 사리 판별할 생각도 없고 그냥 촌장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파수꾼 단은 뭐야? 소수의 지식인들,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 하지만 이 지식인은 뭐한다? 실패하죠 결국에는. 오케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사람들이 이것 타요 하면 와, 저를 타면 와 하고 쫓아가는, 그렇지? 그냥 비판적 생각을 하지 않는 대중을 상징하는 거죠. 오케이? 냄비에 불 끓듯이 누가 이랬대요, 저 살인마 하면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들다가 좀 있으면 다 까먹고. 우리의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은 작품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품이 흘러가서 선생님이 아까 스토리를 다 알려드리고 시작했지. 촌장이 어떻게 말을 잘 넘기는지 봐봐. 이번에 181페이지 와봐. 봐봐. 촌장의 두 번째 말부터 볼게. 아니, 첫 번째 말, 촌장의 말만 봐봐. 촌장의 말만 잘 봐봐. 그래, 살인이야. 생각해봐. 나는 도끼에 찍힐 거거든. 피가 막 푹 솟구칠 거야. 너 지금 그거 말하는 거지? 안 돼요. 야, 네가 말하는 게 그게 맞아. 난 변명할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돼버릴 거야. 넌 나한테 시간을 줘야 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니까. 사람들은 도끼부터 휘두를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나는 죽을 건데, 야,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거 내일 되면 사라지고 없는 거니?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외치고 싶어요. 거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나쁜 건 넌 저 흰 구름을 믿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야. 내일이면 흰 구름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오고 오늘 외치려고 하는 거지. 네가 말하는 그 진실은 너 혼자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건 아니란 말이야. 거봐,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리자. 일단 오늘 온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서 흰구름이라고 외칠게. 됐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봐. 파수꾼 다가 외치죠. 긴 침묵 끝에 이리 때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촌장면이 뭐래요? 주민 여러분, 이로써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때뿐이죠. 이 마음은 영원히 유지하겠습니다. 양철부 계속 칠 겁니다. 다음 일이 스케프트까지 시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운반인의 처벌을 의미합시다. 돌아가세요. 이때가 여러분들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소름 돋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돌아갔고, 촌장은 달을 보고 뭐라고 하죠? 얘 나 좀 보자. 비읍,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나야 돼. 마을엔 오지 마. 그러면서 그 뒤에 바람 부는 소리란 말 뭐예요? 인물의 심리를 효과음으로 처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잘 있어 하면서 떠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파수꾼단은, 자 다음 페이지,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결국에는 진실은 은폐되었죠. 성공적으로요. 그리고 우리들 이런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의 작가가 의도한 바는 뭐다?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상징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가, 요것만 잘 이해하셨으면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됐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작품 수업을 이어갔고요. 다음 주에 요 작품들 문제풀이를 호로록 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끝나고 나서 문법을 슬슬 건드려 줄 테니까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기존의 시스템대로 오는 겁니다. 물론 요일자치는 3월 2일인데 여러분들 그 클리닉 같은 것들을 일정별로 다 조절하는 것을 뒤로 좀 밀어놨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 첫째 주에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클리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조절하는 거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학교 잘 다녀오세요. 이제 아마 개학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놓여 있으니 학교에서 가서 적응 잘 하시고 울면서 집에 오지 마시고요. 자, 잘 다녀오시고 나중에 또 수업 때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번 수업 때는 늦지 않게 좀 와주시고요. 고생들 하셨어요. 들어가세요.